오늘 20년 전 기억을 좀 되짚어 볼까요? 네, 스마트한 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일본 경제 89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우리 외환위기 때 97년, 8년 때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침체의 늪을 못 벗어났는지 공부했는데 오늘 주제는 우리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생생한 기억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그 새롭게 이코노미스트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란 이제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하는 보고서 사람. 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1997년은 정말 저한테 벼락처럼 다가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환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1997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고백을 하나 하자면 네. 일단 자기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이야기가 좀 풀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경제연구소에서 쭉 일하다가 96년에 증권사로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불과 1년 전에 증권사로 왔으니까 이건 뭐 경제 전망하는 경제 예측하는 사람으로서 시작부터 일단 네. 실격 한번 하고 F학점 받고 다시 시작한 거라고 증권사로 옮기자마자 사람들이 줄줄이 집에 가는 걸 보셨겠군요. 특히 이제 증권업계가 더 무서웠던 게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라고 하죠. 네.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한 900포인트 정도 있었던 게 2007년 말 8년 초에는 3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락률이 70%, 80%에 달하니까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 거의 그냥 넋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저 같은 뭐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왜 그때 그런 위기가 오고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챘는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 자리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위기 지표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부 국채금리, 정부가 발행한 국채금리도 중요하지만 회사채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 꼭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양, 한보, 기아 이런 부도 사태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이 외환위기 전에 이미 13%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높은 세상이고 좋았던 우리나라 뭐 역사상 제일 좋았던 호경기가 90년대 초중반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돈을 빌리는데 별로 겁이 안 나죠. 네. 비슷한 지난 시간 일본 이야기랑 좀 비슷해지죠. 그래서 빚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다 겁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금리 13%는 이 웬만한 정말 알짜 기업이라고 해도 이자 내기 힘든. 이건 유동성 위기로 몰려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 겁니까? 워낙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 정도 채권도 감당을 했던 겁니까? 첫 번째였던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 특히 그때는 이제 뭐냐면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죠. 이 채권이랑 회사채 금리의 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산금리, 벌써 이게 시사 용어에서 네. 많이 들은 용어죠. 뭐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산금리가 상승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냥 보이는 경제성장률만 보면 그때 계속 7에서 10% 사이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2%짜리 채권을 발행해도 그렇죠. 가능할 듯 싶은데 안 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시장 참가자들, 채권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회사 좀 위험해요 하면서 점점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못 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이거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안전한 채권인 그 국고 채권이라고 우리가 네. 하고 국채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같이 경제신문이나 또는 우리 뉴스나 이럴 때 자막으로 나오는 금리만 보지 마시고 네. 회사채 금리는 어떤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점검해 네. 보시면 그것이 위기의 징후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제 나왔습니다. 바로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라는 게 뭐냐면 수출한 대금에서 수입 결제 금액을 뺀 거죠. 네. 그 우리로 가계에서 이야기하자면 수입 대비 지출이죠. 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났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로 안 이제 좋은 지금 신호. 무역 수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큰 여기- 틀에서는 경상수지라고 하고요. 네. 예. 경상수지는 이제 아까 방금 하신 무역수지에다가 네. 서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체 같은 걸 포함한 거지만 네, 네. 절대적인 비중은 수출 수입에서 좌우된다고 그럼요.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95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억 불 정도 적자였어요. 네. 그랬는데 97년 봄에는 세 달 1, 2, 3월 세 달 합쳐서 76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순식간에 내기 시작했던 근데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때 우리가 정말 성장 잘할 때였고 우리 기업들이 쑥쑥 커나갈 때인데 왜 그렇게 적자가 커져버렸죠 갑자기? 두 가지 이유였죠.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800원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환율이네요. 네. 지금 1170원 그때- 환율을 보고 그때 있는. 미국에 뭐 좀 사둘 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환율 제도라는 거는 환율을 한번 결정하면 잘 안 바꾸는 게 고정환율 제도잖아요. 그래서 1달러에 대해서 800원에 결정이 돼 있었는데 문제가 이때 2년 전이었죠.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위엔화가 1달러에 대해서 5위엔 정도 거래되던 게 이게 8위엔까지 거의 40% 가까운 환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야 뭐 지금 중국이랑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지만 경쟁도 치열한 네. 그런 사이입니다만 그때 이제 중국이 굴기, 대국 굴기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환율이 계속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해서 뭐 100엔에 있던 게 120엔, 일본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달러에 5위엔 하던 게 8위엔, 9위엔을 가는데 한국만 고정환율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도 없었어요. 그때 반도체 불황이라는 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1996년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때나 지금이나 반도체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전부 같이 기술 개발, 혁신 투자를 많이 하면서 생산 능력들이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문제는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요. 윈도우 95라는 신상품이 나온 다음에 일거에 증가했던 퍼스널 컴퓨터, 이 PC 수요가 96년부터 너무 95년에 많이 팔았던 나머지 네. 96, 97년에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네. 공급 과잉이 다 그래서 그걸 반도체 불황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불황이 다 겹친 거죠. 하나는 경쟁력이 약화된 네, 불황. 환율 때문에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반도체 가격이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참혹한 불황을 겪으면서 대규모 어떤 적자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게 적자를 하면 이제 결제 대금이 해외로 나가죠. 네. 그럼 외환 보유고가 줄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줄어 나가면 곡간이 비기 시작하면 이 곡간을 채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채웠냐 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종합금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금사요. 예, 네. 그 종금사들이 해외에 가서 더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했는데 네. 그 돈을 빌릴 때 10년, 뭐 5년 이렇게 빌렸으면 좋았는데 금리가 네. 높잖아요. 길게 빌리면 금리가 높으니까 네. 6개월, 3개월로 빌렸어요. 금리를 싸게 빌려오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현재 짧게 만기가 짧은 빚을 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장기 금리를 빌릴 수 있는 건 정부 기관이었던 거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나라의 민간 금융 기관들은 금리를 좀 싸게 네. 낮게 빌려야 장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짧게 만기를 짧게 빌렸는데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97년 여름 태국에서 발생했던 외환위기 때 바트화가 폭락하죠. 폭락하면서 그때 이제 이 외국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네. 한국은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빌려주던 게 3개월로, 네. 3개월 빌려주던 게 1개월로 가다가 나중에 급기야 돈을 더 못 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늘 상황이 뭐 처한 거죠. 평상시엔 차환해주던 거, 만기 연장해주던 거 안 해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자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갚으면 그래도 문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곳간을 헐어줘야 되죠. 자, 곳간을 헐어주면 일단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몰랐던 거였는데 이 금리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해외로 돈을 빌려 갚아 나가는 그런 구조가 딱 중단되는 순간 네. 국내에 있는 돈을 가지고 빌려주기 이제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우리나라 전체의 돈줄이 마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좀 저도 쉽게 이건- 설명해 주시면.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왔습니다. 네. 김원장 기자가 이제 외국인이세요. 네. 저한테 와서 1억 달러 돈 주세요. 그럼 돈을 가져가면 네. 이게 돈을 가져와 그 사람이 가져나가는 네. 돈을 가져나간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해놨던 돈들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그 돈에 해당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불이면 800억 정도 되는 돈이 네.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달러를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러면서 시장에 있던 다른 걸 뭘 팔고 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요. 또 네. 채권도.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중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는 해외에서 돈 못 빌려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3달 뒤, 4달 뒤 납품해 주세요 하는 이 수출 계약이라도 되겠습니까? 네.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오퍼상들이 우리나라 오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던 돈이 해외로 나가면서 한국은행에 계속 원화가 맡겨지고 시중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에 흡수되면서 돈이 나가니까 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돈줄이 마르고, 돈줄이 마르면서부터 금리가 25%까지 급등하는 일이 네. 그때 벌어진 거죠. 은행은 고간이 비면 이자율을 올려서 고간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예금을 더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점점 돈줄이 말아가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위기로 치닫게 된 거죠. 네. 지금 그걸 이제 돌이켜보면 이렇게 쉬운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대목에서 제가 발견한 책이 영남대학교의 차명수 교수님이 쓴 책, 금융공황과 외환위기.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로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얇은 책자인데,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말 이렇게 그림 위주로, 또 말도 참 쉽게 쓰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책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앞에 경제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그때 책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환율을 조정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서 돈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회수해 가려고 할 때 그때 그냥 버티지 말고 네. 그냥 환율을 800원에 유지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외국인이 네. 빼가기도 쉬웠잖아요.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이 없으니까 네. 고정적인 환율로 돈을 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우리 돈 가치 폭락하는 걸 용인했어야 한다. 그렇죠. 1,000원이나 1,100원 정도로 환율을 그냥 정부가 네. 용인을 해버렸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미 환율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네. 더 빨리 빼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환율 한 200원, 300원만 조정되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기는 걸 알면 오히려 해외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는 솔직히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죠. 매일처럼 요즘 설 연휴 전후해서부터 환율 움직이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물론 우리도 큰 시장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넘나드는 투기 자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루에 10원씩 20원씩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불안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더 큰 위기를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백신을 자주자주 맞아주는 것 같은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그때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참 우리 경제당국도 환율을 그냥 안정시키는 것이 네. 우선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위기가 올 때는 국내 경기가 이렇게 급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서로 이 경제 공부가 부족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어느 나라든 근데 외환시장 위기가 오고 환율이 급등하면 누구나 그걸 막으려고 하지 그걸 용인하려 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유연해야 되는데 딱딱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개발도상국, 신흥국이라 그러죠.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고 대신 국민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 지식이 잘 없을 때는 고정환율 제도가 유리합니다. 네. 그러나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장,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종금사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러 갔다라는 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열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때는 변동환율 제도로 이행하는 게,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라는 게 환율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게 만드는 네. 걸 자유변동환율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으로 갔었어야 하면 참 그 고통 안 겪고 트라우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 돌아켜보면 그렇게 명증해 보이지만 또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명확해 보이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있던, 또 더 나가서 정부가 건전하고 한국 경제, 그 펀더멘탈이라는 표현
나중에 정말 이제 싫어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건전합니다, 건전합니다 했던 게 알고 봤더니 곳간이 비었습니다라는 말 직전에까지 했던 것이 투자자들 또 소비자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 공부 원년이 됐던 이유가 이런 데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뭐 좋은 책들 정말 많습니다만 이런 외환시장의 제도 더 나가서 최근에 또 중국 위엔화가 고정환율 제도를 버리고 변동환율 제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은 이제 느끼시죠? 한 뭐 절반만 패그제죠. 절반만 고정환율제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저희가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책을 보시면 그래서 참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영수 교수님의 30일 역전의 경제학 그리고 그 하포드의 당신이 경제학자라면 팀 하포드의, 네. 팀 하포드의 당신이 경제학자라면을 소화하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네. 여기 또 설도 새롭게 또 한번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올해는 금융공황과 외환위기라는 책도 내가 한번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공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새해 결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것도 관련이 있죠.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자를 못 주겠어요. 이런 선언이니까 역시 네. 우리랑 같은 외환위기였었는데 불과 몇 년 전 2014년 국제 유가가 120달러가 30달러까지 폭락할 정도로 네. 러시아 경제 되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난 한 해 러시아 펀드 수익률이 50%가 넘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경제가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98년은 고정환율 제도를 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은 자유변동환율 제도로 바꾸면서 환율을 통해서 외부에 온 충격을 좀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 주사를 맞은 덕분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도 똑같았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다들 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뭐 태국 이거 다 기름이 안 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경제가 97년에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 순서가 어디냐면 산유국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 특히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네. 이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소련의 국가 재정이 되게 파탄 나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국가 재정의 80% 이상을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원유 가격이 얼마까지 빠졌는지 지금 다들 기억 못 하실 텐데 배럴당 7달러까지 빠졌어요. 네. 지금 뭐 작년에 30 몇 달러가 폭락이었었는데. 예, 그때 7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버틸 수 없죠. 더 나가서 환율이라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빨리 바꿨으면 좋은데 네.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봤으면서도 또 러시아 경제도 여러 이유가 있었죠. 다른 외채나 이런 것에 대한 상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네. 환율을 조정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부도나고 네. 또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을 다 잃어버린 채 구제금융 받아서 경제가 연명하다가 그 뒤 중국 경제 살아나고 세계 경제 부활하면서 원유 가격 상승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러시아 석유 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을 만들어서 네.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려울 때 대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됐죠.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모라토리엄까지 공부해봤습니다.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